전국에 계신 에듀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16강으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 부분은 우리가 조선 후기의 경제와 사회 변동을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종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정조 이후의 세도 정치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마무리하고 경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조 들어가기 전에 떠덩덩덩덩덩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이 사진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그래요. 제가 이래봬도 서울시 대표입니다. 무려 2번 동안 내일이 3년을 할 수가 있었지만 한 번은 태풍 때문에 취소가 됐고요. 2번을 했습니다. 여기 라이브 생중계요. 무려 6시간 동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장면은 이런 장면입니다. 이걸 라이브 생중계로 방송을 했던 건데 비운의 또 사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실시간으로 보셨던 분들이 34명인가? 여러분들 이렇게 국가의 세금이 솔솔솔솔 녹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시청자는 작았지만 이게 올로케로 움직여요. 3개시가 합동으로 합니다. 서울시랑 수원시랑 그 다음에 화성시랑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데 그때마다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그때 큰 브라운관으로 이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완전 국가 세금이 녹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잘생겼죠, 이 형. 헛소리 그만하고요.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도 정치기인데 세도 정치기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제가 좀 이따 번호를 매겨 드릴 거예요. 이 번호를 매긴 것 중에 몇 개가 제시문 박스에 들어가요. 그래놓고 다음과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세도 정치기 때 나왔던 모습들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이거 예전에 신라하대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도 정치기는 언제 시작이냐? 정조 대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순조가 왕이 올라요. 근데 문제는 초딩의 왕이 오릅니다. 그렇다 보니 뭐라 알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외가 쪽 세력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척 세력들이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쥐락펴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조 때부터 바로 몇몇의 세도 가문들이 모든 권력을 틀어졌더라는 세도 정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입니다. 순조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 왕 예송 농쟁이 있었던 현종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헌종입니다. 헌종, 철종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몇몇의 세도 가문들이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왕을 꼭두각시처럼 쥐들 멋대로 합니다. 그러면 이때 권력을 틀어졌던 세도 가문이 누가 있냐? 바로 안동 김씨가 있고요. 풍양 조씨. 이 2명의 세력이 모든 권력을 틀어집니다. 이 둘은요. 조선의 마지막 양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김씨 많잖아요.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 중에 혹시 김씨 당연히 있겠죠. 저도 있으니까요. 김씨 친구 있으면 물어봐요. 혹시 안동 김씨 있냐고. 안동 김씨 있냐고 물어봐요. 없을 겁니다. 레어템이에요. 안동 김씨는. 왜? 조선이 망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권력을 틀어쥐고 있던 양반이 안동 김씨입니다. 시중에 족보가 풀린 적이 없어요. 진짜 슈퍼 오리지널 양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다가 친구 중에 안동 김씨 있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어깨도 만져주고 이렇게 안아보기도 해요. 저는 선생님은 제 친구 중에 안동 김씨 한 명 있어요. 그러면 맨날 만나면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만나면 일단 때려요. 걔는 왜 맞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냥 때려요. 그리고 얘기를 하죠. 우리 조상님의 복수라고. 계속 때립니다. 여러분들도 안동김 친구가 있다. 괜히 이렇게 꼬집고요. 만지고 안아보고 하라니까요. 왜?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얼굴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얘들이로 모든 권력을 틀어져요. 그리고 심화로 세 번째. 기억나세요? 조선 후기는 어떤 정치 기구만 틀어지면 다 틀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변란을 준비하는 이 비변사. 비변사만 틀어지면 조선 후기의 모든 걸 다 틀어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비변사를 얘들이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네 번째. 돈을 벌기 위해서 쓰레기 짓을 해요. 어떤 짓을 하냐면 매간매직이라는 짓을 합니다.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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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직매매, 관직매매,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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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직매매, 관직매매. 이게 뭐냐? 자, 그러면 일단 관직매매 들어가기 전에 세도 정치기니까 제가 또 은동진이 또 세도 가문이 되어줘야죠. 이런 세도 가문. 그러면 이제 매간매직이 뭐냐면 관직을 사고 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과거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열콩에 합격하면은 사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과거 시험 치기 전에 내가 사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세도검은 김동진 찾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조동진 찾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찾아와서 어떻게? 돈을 미리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합격인 거예요. 관직을 사고 파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시세로 보면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안에 서울시 안에도 강남구가 제일 부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또들도 발령을 받게 되면 좀 잘 사는 동네로 가면은 남겨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런 데는 비싸요. 지금 시세로 환산하게 되면은 일단 좀 좋은 데는 10억부터 시작이에요. 일반적으로 좀 그래도 사또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 일단 5억은 깔고 들어가야 돼요. 아파트 한 채입니다. 아파트 한 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보세요. 매간매직으로 관직을 나가는 샤끼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선택지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10억 주고 제가 강남의 사또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10억을 밀어놓고 사또가 됐으니까 일단 올해는 본전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음해부터 백성들을 신나게 삥 뜯어서 내 재산을 좀 불려봐야 되겠다. 1안. 두 번째, 나는 10억을 밀어넣었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사또가 되겠어요 라는 게 2안. 1과 2 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열이면 99.9% 전부 다 2로 가는 거예요. 후자로 갑니다. 매간매직으로 관직에 나간 쓰레기들은 다 뭐가 되냐? 바로 희대의 탐관오리가 되는 거예요. 탐관오리의 횡포가 성행을 합니다. 횡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섯 번째, 이 탐관오리들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뭘 가지고 장난질을 쳐야 되겠어요, 그러면? 아니, 투자한 것만큼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뜯을 수는 없잖아요. 세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세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삼정의 문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뭐? 전정. 땅에서 거두는 세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온갖 잡세를 부과합니다. 백성들아, 우리 엄마 가마가 부서졌어. 세금 추가. 백성들아, 위에서 높은 사람이 내려오는데 접대비 추가. 잡세를 추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군정. 요거는 군대 가는 세금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균요법 얘기할 때 잡아 드릴게요. 지금은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황곡을 가지고 장난질을 칩니다. 황곡은 뭐냐면 이거잖아요. 농사가 망했을 때 곡식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곡식을 돌려받는 거. 이자를 쳐서 국가가. 요게 황곡인데 봐요. 농사가 너무나 잘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쌀을 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사또가 여러분들 쌀, 사또 필요 없는데요? 쌀 그냥 빌려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자 쳐서 가져가는 건데 문제는 쌀을 빌려주는 건 좋은데 쌀을 빌려줄 때 쌀을 보게 되면 쌀반 모래반입니다. 그 다음에 줄 때 쓰는 바가지랑 퍼갈 때 쓰는 바가지랑 바가지 크기가 달라요. 그런 식으로 장난질을 칩니다. 이게 삼정의 문란이에요. 이걸 못 버티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곱 번째, 농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반란이 첫 번째 반란이 홍경래난인 거예요. 못 버티는 거죠. 에라이 그러면서 어떻게 으아 들고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반란이 바로 홍경래난인 거예요. 그러면 홍경래난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뭐예요? 큰 틀에서 보면 세도 정치기의 사회 혼란상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뭐? 삼정의 문란, 탐관오리의 행포가 홍경래난의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홍경래난은 배경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홍경래난은요, 지금으로 치면 예전에 강동육주 일대예요. 여기 평안도 일대인데 여기 평안도에 있던 사람들을 엄청나게 평안도민을 차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옛날부터 영모의 씨앗이 자라는 곳이다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자체를 차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쳤다. 평안도민 출신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일단 무조건 마이너스 50점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수능 만점을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안도민 출신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만점을 맞았는데 무조건 마이너스 50점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서울대 의대를 갈 수가 없겠죠. 서울대를 갈 수가 없겠죠.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보세요. 중국과 청나라와 무역하기가 좋잖아요. 상인들이 돈을 벌기가 좋은데 당연히 반대로 탐관오리의 타켓이 되겠죠. 악도같이 삥 뜯는 거예요. 상인들도 합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우 일어난 게 바로 그 유명한 홍경래난이다라는 거. 그리고 홍경래난은 여기 있던 정주성이라는 곳에서 광군과 맞서 싸우지만 결국엔 진압이 됩니다. 그러면 홍경래난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거죠. 세도 정치기 때 처음으로 일어난 농민반란입니다.
이 홍경래난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요. 그게 8번째. 임술년에 전라도와 경상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이게 임술 농민봉기예요. 그리고 임술 농민봉기 때 알아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때 진주에서 임술 농민봉기의 또 스타트가 뭐냐면 진주에서 일어났던 진주밀란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이때 쓰레기 같은 탐관오리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뭐냐? 이런 낙심. 농민들에게 낙심을 안겼다라는, 물론 그 낙심 아닙니다. 낙심, 백낙신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희대의 슈퍼 탐관오리입니다. 그러자 이때 몰락했던 농민 출신이었던 유계춘이라는 아저씨가 농민들을 규합해서 진주에서 진주밀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농민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봉기라 그래서 임술농민봉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거를 국가에서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습을 위해서 결과가 또 나옵니다. 뭐냐? 이때 어떤 수습이냐면 이게 9번째고요. 10번째. 수습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삼정의 문란 때문에 지금 다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저걸 잡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이라는 삼정의 문란을 잡기 위한 관청을 만들어요. However, 그러나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때 암행어사 출도요. 암행어사를 엄청나게 파견을 해요. 암행어사 출도요. 이런 거죠. 암행어사 출도요. 들고 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결책이 안 돼요. 왜? 암행어사도 매간매직으로 나오는 새끼인 거예요. 얘도 시래기입니다. 시래기. 그럼 어떡할까요? 미리 연락을 해요. 나 내일 암행어사로 간다. 마음에 준비해? 그러면 어떡할까요? 사또가. 백성들아, 높은 사람이 내려오는데 또 세금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신나게 술하고 고기 맛있게 접대를 합니다. 그럼 제가 올라가서 뭐라고 보고를 할까요? 전하! 대구 사또 대빵 착하던데요? 일 잘해요. 그런 허위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이게 이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제시문에 홍경래난이 들어갔거나 임술농민봉기에 백낙신 그리고 유계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옳은 것은, 또는 순조, 헌종, 철종, 왕이 계보도가 제시문 박스에 들어가요. 다음과 같은 왕이 재위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정답. 몇몇의 안동, 김씨, 풍량, 조씨 같은 세도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정답. 이들이 세도 가문이 비변사를 독점하였다. 정답. 매간매직이 성행하였다. 정답. 탕간오리의 횡포가 심하였다. 정답. 삼정의 문란이 심하였다. 정답. 또 홍경래난이 발생하였다.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났다.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암행어사를 파견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여기도 효과가 없었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정답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이때 또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너무너무 세상이 힘들잖아요. 이러한 시기 때는 사람들이 뭐에 기댈까요? 종교에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배우겠지만 천주교와 동학이 이때 크게 인기를 끕니다. 세도정치 시기 때 널리 확산되고요. 마음의 안식을 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도정치 시기 때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지우고요. 다시 PPT로 가볼게요. PPT로요. 보시면은 여기 소수의 몇몇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고 순조, 헌종, 철종, 안동, 김씨, 풍량, 조씨, 그리고 비변사, 그 다음에 매간매직 성행, 그리고 탐관오리가 되면서 삼정의 문란이 심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탐관오리 있었고요. 결과는 소극적으로 막 저항하고 합니다. 저항하지만 안 받아들여지죠. 그러면서 결국엔 이런 홍경래난이 일어납니다. 평안도민들에 대한 차별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의 상인들도 합류하고 정주상 싸움에서 버티지만 5개월을 버티지만 결국 패배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넘어가서 여기죠. 예전엔 강동육주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죠. 강동육주 지역. 그리고요. 넘어가서 임술농민봉기 보시면 또 이거 나오게 돼요. 지도를 주고 요 지도를 주고 다음과 관련 여기 정주성 딱 적어놨잖아요. 다음 지도와 관련된 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홍경래난 내용 찾으면 정답, 또는 다음 자료와 같은 농민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앞에 봤던 번호 매겼던 것들 찾으면 정답이죠. 그리고 임술농민봉기. 이런 낙신 농민들에게 낙심을 안겼던 백낙신 아저씨. 이름은 낙신이지만 그 다음에 유계춘.
진주밀란 시작으로 널리 퍼졌고요. 그 다음에 요걸 잡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했고 암행연설을 하긴 했지만 하나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면 보냈던 직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안핵사라는 직책입니다. 이때 안핵사 박규수가 또 파견되기도 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책에 있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아마 꾸져서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제로 가겠습니다. 대동법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는 시험 출제가 너무 잘 됩니다. 대동법 균열법은 꼭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판서로 가볼게요. 판서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개 프리콜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지금 조선은요 큰 전쟁을 겪었어요. 뭐 임진왜란, 정신병자가 됐던 정묘호란, 병자호란 겪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 전쟁을 겪으면 왕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토닥토닥 해줘야 돼요? 백성들을 토닥토닥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때 백성들을 만약에 토닥토닥 안 해주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도망가 버립니다. 나라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아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뭐? 사랑하는 아들, 딸 용돈을 2배로 올려줄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필터링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나와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냥 나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월급 연봉을 2배로 올려주겠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같으면 에드윌 사장님 향해서 없어도 그냥 절을 할 것 같아요. 그겁니다. 제일 좋은 거 세금을 디스카운트 시켜주는 거예요. 민들의 세금을. 그러면서 이제 세금 디스카운트 시켜주는 게 나오는데 먼저 임진왜란을 겪었던 강해군이요 세금을 손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대동법이에요. 대동법. 그러면 대동법의 내용을 한번 잡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이든 전부 다 농민이라면 해야 되는 의무가 3가지가 있습니다. 농사 지은 일부분을 갖다 바칠 의무, 전세, 전정, 그 다음에 특산품을 갖다 바칠 의무, 공납, 그리고 16세에서 60세 미만의 건장한 남자라면 군사훈련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중에 3가지 세금 중에 가장 폐단이 심했던 게 특산품을 내는 폐단이 가장 심했던 거예요. 그 폐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방납의 폐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방납의 폐단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대동법 강해군이 시행하기 전에 특산품 거두는 세금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냐? 첫 번째, 세금을요 호당 징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특산품 거두는 거는 아파트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집집마다 똑같이 사과를 2개씩 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진이도 사과 2개, 옆집도 사과 2개, 그 옆집도 사과 2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선생님, 공평한 거 아니에요? 다 사과 2개인데? 봐요. 여러분들, 저는 한 달에 수익이 100만 원이에요. 옆에 집은 한 달에 200만 원, 옆집은 한 달에 1000만 원 번대요. 근데 다 사과 2개씩 내래요. 공평해요? 불공평하죠. 한마디로 누진세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문제예요. 그 다음 2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 2번째 문제는 뭐냐면 물품 배정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고향이 대구예요. 대구의 특산품은 수십 년째 사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새는 사과 농사는 찾기가 힘들어요. 대구도 나름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과예요. 저는 30년 넘게 사과 농사만 지은 베테랑인 거예요. 제가 사또한테 갑니다. 사또, 응? 동진씨 세금 내야죠. 네, 사또 세금 가져왔어요. 사또 사과 2개. 그럼 사또가 뭐라고 하냐? 동진씨 아니다. 동진씨 세금은 뭐? 잉어 2마리 또는 광어 2마리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젠장. 왜? 저는 살면서 잉어든 광어든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근데 이걸 내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 방납의 폐단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방납의 폐단은 뭐냐면 납부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납부를 방해하는 방납인이 등장을 해요. 저한테 다가옵니다. 어머, 동진씨. 동진씨, 잉어 2마리 또는 광어 2마리를 구해야 되는데 동진씨, 동진씨는 사과 농사만 지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동진씨는 착하니까 저한테 돈을 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이 돈을 주면 제가 대신 사다 줄게요. 아, 진짜요? 대박.
너무나 고마워요. 그러면 저는 잉어는 제가 싫어하니까 그냥 광어 회가 맛있거든요. 광어 그러면 세금 내야 될 거 2마리만 대신 좀 사주세요. 광어 2마리 얼마 드리면 돼요? 동진 씨는 착하니까요. 제가 조금만 받을게요. 광어 2마리 싸게 해드릴게요. 한 마리 7만 원, 14만 원, 14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머니께서요 광어를 사오라고 시켰어요. 마트에 가서 어떻게 광어를 7만 원 주고 14만 원 주고 사오면 어떻게 될까요? 미라클 같은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어머니께서요 이 광어로 뺨을 때릴지도 모릅니다. 사기예요, 사기. 이런 사기도 없습니다. 원래 내야 되는 세금보다 10배, 심하면 100배까지 뻥튀기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이런 젠장 사기꾼, 난 니들한테 돈을 주지 않겠어. 내가 가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어촌에 가서 잉어 2마리와 광어 2마리를 사온 거예요. 사또 세금 2마리 다 사왔어요. 이 중에 하나 선택해서 2마리 가져갔어요. 그러면 사또가 뭐라고 하냐? 동진씨 이 광어 눈빛이 흐리멍텅해 쓸 수가 없다. 동진씨 이 잉어는 눈빛도 흐리멍텅 비늘이 다 까졌어 쓸 수가 없다. 받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또랑 박나빈이랑 짜고 치는 거예요. 얘가 가지고 오는 것만 받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울며 겨자식으로 박나빈에게 대신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금을 안 내면 법을 어긴 거잖아요. 처벌을 받잖아요. 울며 겨자식으로 이런 박나빈 패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강해군은 이거 잡아야 됩니다. 이걸 잡기 위해서 실행한 게 바로 대동법이에요. 그러면 대동법은 뭘 잡아야 돼요? 이거 2개를 잡으면 되잖아요. 첫 번째, 이 집집마다 거두는 걸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세금을요 토지 결당 징수로 바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이건 지금 아파트 100호 102호 집집마다 세금 때렸던 걸 이제는 땅에다가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땅에다가 땅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토지 1결당 토지 1결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1년에 12두만 세금을 내면 특산품 내는 세금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가장 큰 문제, 물품 배정의 문제. 이런 나는 정통 오리지널 농민인데 자꾸 물고기를 갖다 바치래요. 요거 잡는 거 알겠다. 그러면 이제 특산품 대신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쌀이 귀하면 동전, 동전도 귀하면 옷감인 배 등으로 징수를 했던 게 대동법입니다. 그럼 봐요. 이제는 특산품 대신에 현물 대신에 쌀, 동전, 배 등으로 징수하였다. 대동법 문제 나올 때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쌀로 거둘 때는 토지 1결당 쌀 12두입니다. 토지 1결이 뭐냐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우리가 흔히 쌀 200두가 생산되는 땅을 보통 토지 1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쌀 200두가 생산되려면 지금 이때 농업 기술을 쳤을 때 땅이 몇 평을 가져야 되냐? 비옥한 땅이면은 한 9,000평 정도 땅을 가지면 200두가 나와요. 땅이 좀 쓰레기 같은 땅이다. 정말 척박한 자갈밭이다. 그러면 한 2만 평은 가져야 돼요. 그러면 9,000평에서 2만 평 정도 200두 1결이 나오는 땅에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12두를 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봐요. 그러면 선생님은 저는 인기가 없는 비인기 강사입니다. 그 덕분에 수십 년째 지금 인강을 찍고 강의를 하고 있지만 서울에 나의 집 하나 없어요. 맞죠? 10년 넘게 월세 생활입니다. 슬퍼요. 눈물이 또 앞을 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때 당연히 내 땅이 없겠죠. 똑같아요. 지금도 서울에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 가진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대부분의 농민들이 자기 땅이 없어요. 9,000평에서 2만 평?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지금 대동법에 따르면 세금을 땅에다가 때렸잖아요. 내 땅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저 세금 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명의로 된 거 땅 없죠? 세금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떨까요? 양반들이 피를 토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누진세가 적용되잖아요. 토지 2결을 가지면 24두예요. 토지 3결을 가지면 36두입니다. 나는 땅이 없어. 세금 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나와요. 양반들은
이건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농민들은 어머나 난 땅이 없는데? 어머 그러면 너 세금 안 내도 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음 대화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대동법 내용 찾으면 돼요. 강해군 때 시행되었다. 그리고 선해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실행으로 옮겨집니다. 선해청을요. 그리고 토지 일결당 쌀 12두를 징수하였다. 특산품 대신에 쌀, 동전, 배 등을 징수하였다.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또 제시문 박스에 박납의 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박납이니 어쩌고 샬랑샬랑 꿀랑꿍 10배, 100배 뻥튀기 막 한다. 다음 같은 폐단을 잡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요거 2개 찾으면 정답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이 대동법의 결과 영향입니다. 이거의 결과. 이제는 왕은요. 먹던 사과 대신에 쌀, 동전, 배, 돈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왕이 사과를 끊어요? 사과는 계속 먹어야죠. 근데 왕이 시장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박납인이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공인한 합법적인 상인인 공인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상인이 뭘 할까요? 국가로부터 쌀, 동전, 배, 돈을 받아요. 그리고 국가로부터 사야 되는 물품 리스트가 적힌 심부름 종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공인이 어디로 가겠어요? 물건을 사러. 당연히 상품을 사러 어떻게? 시장으로 가겠죠. 그리고 상품을 뭘 주고 삽니까? 화폐를 주고 살 거 아니에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됐던 게 대동법의 결과 영향입니다. 그러면 대동법 문제가 나올 때 공인이 등장하게 되었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다. 찾으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대동법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어요. 끝났습니다. 요거만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PPT로 가볼게요. 그리고 PPT로 가시면요. PPT에는 여기 박납의 폐단. 그리고 강해군 때 처음 실시했죠. 그래서 강해군 문제가 나올 때 왕의 업적 문제로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발이 심합니다. 왜? 양반들이 반발하잖아요. 누진세 때문에. 그래서 대동법이 전국으로 시행되는데 무려 100년이 걸려요. 양반들이 피를 토하면서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전국 시행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제일 중요한 거. 토지 결수에 따라서 땅에다 세금 때려요. 쌀 1결당 12두 또는 쌀이 귀하다 3배 동전 등으로. 그리고 지주의 부담이 증가하죠. 왜?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리고 보시면 여기 요거는 상품경제 발달이고 여기 빠졌네요. 공인이 등장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별공진상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전히 특산품을 내야 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호랑이 호피 같은 거. 여러분들이 시장 가서 아무리 억만금을 가져도 LMS 명품 가방을 살 수가 있어요? 샤넬 가방을 살 수가 있어요? 돈 아무리 가져도 못 사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호랑이 호피 같은 경우는 이게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몇 가지 특별한 특상품, 임금님한테 징상하는 거 몇 개는 여전히 존재를 했었어요. 요건 심화예요. 심하기 때문에 그냥 뚝 굴리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아예 완전히 모든 게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개가 좀 남아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정법입니다. 영정법은 옆으로 가볼게요. 영정법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요. 여러분들 이게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오답 선지로 들어가요. 대동법 문제가 나올 때 이 영정법 내용이 대동법 문제 오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러내야 돼요. 그러면 영정법은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었던 인조 때 땅에서 거두는 세금을 손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전에 어떤 폐단이 있었냐? 제가 드디어 예전에 했던 세종대왕 때 말만 하고 넘어갔던 거 기억나세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이 이런 토지 제도를 했었습니다. 연분구등법, 그 다음에 전분육등법이라는 토지 제도를 실행을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1년을 단위로 세금 거두는 걸 9등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나눠서 땅의 비옥도에 따라서 세금을 나누는 것을 6개로 구분했던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올해 슈퍼풍년이래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진 땅이 너무나도 기름진 땅이래요. 그러면 토지 1결당 쌀 200두가 생산되는 토지 1결당 맥시멈 20두를 내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1년을 기준으로 이번에 올해 슈퍼 흉년이래요. 흉년도 이런 흉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진 땅이 거기에 슈퍼 자갈밭인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은 세금을 최저로 내면 돼요. 몇 두? 4두만 내면 됩니다. 이것처럼 풍년이냐 흉년이냐 땅의 비옥도에 따라서 세금 내는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법이잖아요. 아름다운 법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폐단이 생겨요. 어떤 폐단? 사또가 옵니다. 동진 씨, 농사 지었으면 세금 내야죠. 네, 사또. 이번에 저 흉년이에요, 흉년. 사또. 그리고 사또, 저 땅도 쓰레기 땅이에요. 자갈밭이에요, 자갈밭. 사두, 사두. 그러면 사또가 뭐라 그럴까요? 동진 씨, 아니다. 동진 씨 대빵 기름진 땅. 올해 슈퍼 풍년 20두. 사두를 내야 되는 걸 20두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5배를 내야 됩니다. 농민들이 못 버티겠죠. 다 도망가 버려요. 땅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국가가의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농민이 없으니까. 그거 막아야죠. 인조 때 이걸 잡기 위해서 영원히 정하겠다라는 영정법을 시작합니다. 그냥 도망가서 아예 세금을 못 받을 바에는 조금이나마 거두는 게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는 풍년이냐 흉년이냐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예전에 제일 적게 낼 때만큼만 세금을 내라 라면서 토지 1결당 예전에 제일 적게 냈던 거 4두 4에서 6두 정도만 내라. 풍년 흉년 이딴 거 계산하지 말고 제일 적게 내듯이만 내라. 이게 바로 영원히 정하겠다라는 영정법이에요. 딱 감이 오죠. 대동법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오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답으로. 토지 1결당 12두가 대동법이잖아요. 4에서 6두를 징수하였다. 걸러내야죠. 그래서 영정법은 요것만 잡으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PPT로 갑니다. PPT로 가시게 되면은 뭐 여기 배경은 나오지만 인조 때 시행했다는 거 중요하고요. 풍룡에 관계없이 무조건 제일 적게 냈던 4에서 6두 그리고 앞에 봤던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은 세종대왕의 업적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세종대왕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업적으로. 그리고 결과는 농민들에게 4에서 6두를 거뒀지만 또 거둘 때 어떡할까요? 사또들이. 잡세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 아까 세도 정치기 때 폐단 봤잖아요. 인조 때 이렇게 영정법을 했지만 여기에 우리 엄마 가마비 추가, 접대비 추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는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균열법이에요. 균열법도 시험에 단독으로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대동법, 균열법이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고 오답 선지로 서로가 오답으로 들어가고 영정법이 오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균열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판서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균열법인데 균열법은 누구냐? 우리 앞에서 왕으로 만났던 영조가 시행했던 법입니다. 원래 취지는 균등하게 역을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군대 가는 세금을 손댄 게 바로 영조입니다. 그러면 이 균열법도 그 전에 배경, 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군대 가는 폐단은 어떤 게 있었냐면 역사는 반복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또 봐요.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연예인들 중에 병력 비리로 걸린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국회의원들도 보면 막 병력 비리 막 얘기 맨날 나오잖아요. 일단 저는 갔다 왔어요. 저는 장교로 아주 꽉꽉꽉 채워서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장난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다음 생에 만약에 군대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과연 갈까?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장교 생활이. 그럼 돌아가서 마찬가지예요. 군대는 안 갈 수만 있으면 사람들 다 안 가고 싶어 하긴 하잖아요. 아닌가? 정말 국방의식이 막 투철해서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투철해서 물론 나는 다음 생에 또 가겠어요. 전역을 했지만 또 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뭐든 안 갈 수 있으면 안 갈 수 있는 게 바로 군대잖아요. 좋은 게 똑같아요. 빠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어떻게 하냐? 제일 좋은 거. 내가 빠지고 싶어. 제일 좋은 거는 내 대신에 갈 사람을 대신 보내면 돼요. 옆 동네 영호한테, 친구한테. 야, 영호야, 너 내 대신에 내일 공사 좀 같이 가라. 내 대신 가. 영호가 싫은데 5천만 원 줄게. 가요. 갑니다. 그러면 어떡해? 다음 해. 영호야, 또 5천만 원 줄게. 또 안 갈래? 내 대신에? 그때 영호가 동진아 미안해. 옆 동네 철수가 1억 주기로 했어. 허허허. 근데 나는 또 가기 싫어요. 그럼 더 좋은 방법. 사또한테 다이렉트로 돈을 찌르는 거예요. 사또가 빼줍니다. 그러면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조선은 임진왜란 터지기 전까지 제대로 된 전쟁이 없습니다. 약간 이게 해이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국가가 봐볼까요? 눈치를 까겠죠. 야, 이것들 봐라. 지들끼리 돈 받고 대신 보내고 해서 어떻게 다 빠져나가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국가에서요. 군대를 가야 되는 애들 리스트를 다 적어요. 그리고 이제 가기 싫으면 포를 내라라는 군적수포제를 시행합니다. 이게 시행된 뒤부터 원래 군대는 누가 가는 거예요? 16세에서 60세 미만의 건장한 양민,
상인, 수공업자, 농민이라면 가야 되는 건데 그들에 한해서 이제 1년에 2필만 내라라는 거예요. 1년에 2필만 내면은 이제 군대 가는 그냥 빼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국가가 돈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 군적 수포제를 징수하는 과정 속에서 군역의 폐단이 등장을 해요. 대동법은 박납의 폐단이라면. 그러면 이 군역의 폐단이 뭐냐?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사또가 되어줘야 됩니다. 동진 사또가 되어줘야 돼요. 사또 오겠죠. 동진씨, 동진씨, 동진씨. 군대 가는 세금 내야죠, 동진씨. 네, 사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세금 준비했습니다, 사또. 저희는 3인 가족이에요. 그러면 3인 가족은 여러분들, 우리 3명 중에 군대 가는 세금을 누구만 내면 돼요? 나만 내면 되잖아요. 16세에서 60세 미만의 건장한 양민 남자. 저만 어떻게 내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딱 2필만 내면 되죠. 사또, 2필요. 사또가 뭐라고 할까요? 동진씨 아니다. 요거 2필 받고 2필 더. 에? 누구요? 네 딸. 사또, 딸인데요? 청년이다, 청년. 남자다. 이거 받고 2필 더. 에? 또 누구요? 서른 뱃속에 애기. 사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청년이다. 이거 받고 2필 더. 에? 또 누구요? 네가 아빠. 사또. 우리 아빠 60살 넘으셨는데요? 청년이다. 이거 받고 2필 더. 에? 또 누구요? 누가 할배. 사또. 우리 할아버지 해분 하늘. 어디 살아있다. 불사신. 청년. 2필 더. 이게 바로 군역의 배단이에요. 개여이 없죠. 지금 봐요. 2필을 내야 되는 동진이가 지금 10필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못 내겠죠. 뭘 내요. 그럼 어떡할까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요. 제가 도망을 가게 되면 제가 내야 되는 세금이 어떻게 되냐? 옆집으로 넘어가요. 옆집 아저씨가 제가 도망가면 제가 내야 되는 10필을 이 아저씨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저씨도 바가지 썼을 거 아니에요. 20필을 내야 됩니다. 못 버티겠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게 너무 심하니까 남아있으면 지금 독박을 다 쓰잖아요. 다 바가지를 쓰는 거예요. 마을 전체가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들로 치면 아파트 한 동이 사라집니다. 왜? 남으면은 다 뒤집어 쓰니까. 잡아야죠.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영조가 시행한 게 균역법이에요. 그러면 원래 취지는 이겁니다. 균등하게 역을 부과하겠다. 영조가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까? 양반은 군대 가는 세금을 빼줬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양반 지들은 군대 가는 세금이 면제니까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구나. 그러면서 양반도 이제 군대 가는 세금을 내게끔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균역법을 시행한 거예요. 양반들이 어떻게 될까요? 또 피를 토하면서 반대를 하겠죠. 전하, 양반과 저기 있는 농민과 엄연한 클래스가 있는데 쟤들이 내는 세금을 우리가 어떻게 냅니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는 하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1년에 2필인 거를 무려 세금을 50%를 디스카운트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에 2필 내는 거를 1년에 1필만 내게끔 합니다. 시험에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1년에 2필 내는 거를 1필로 줄였대요. 다음과 관련된 제도는 균역법 찾으면 정답이에요. 또는 캐릭터가 나와요. 아는 애들이. 어머나, 군대 가는 세금이 줄어들었다네요. 영조가 시행했대요.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년에 1필을 군포로 징수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이게 쉽게 나올 때고 정상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밑줄을 짰거요. 설명 다 주고. 보세요. 세금이 절반이 줄었어요. 여러분들로 치면은 한 달에 월급이 절반이 줄거나 아니면 부모님으로 받던 용돈이 절반이 준 거예요.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세금이 지금 50%가 빵꾸 났잖아요. 그러면 이 빵꾸 난 걸 메꾸기 위한 국가 정책이 있어요.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정답으로 걸리는 거예요. 여기 밑줄 긋고 다음과 같은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여기 나오는 것들을 찾으면 정답입니다. 어떻게 하냐? 먼저 결작이라는 거를 징수해요. 이거를 똑같은 말로 결작미를 징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사또가요. 야, 동네에 잘 나가는 분홍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양반들 찾아가죠. 이건 양반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반들아, 니들 군대 가는 세금 면제 줬잖아. 그러니까 많은 거 안 바랄게. 1년에
토지 1결당 쌀 2두만 좀 내줘 라면서 빵꾸난 걸 메꾸기 위해서 거둔 게 결작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해도 빵꾸난 걸 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분홍을 찾아가요. 분홍의 자식들을 찾아갑니다. 우리로 치면은 금수저의 자식들이죠. 하는 거 없이 맨날 놀고 있는 거예요. 찾아가서 야, 니들 그냥 놀지 말고 돈 주고 이거 사봐. 선무궁감포. 많이 안 바랄게. 1년에 한 필만 내면은 1년에 한 필만 포를 내게 되면은 선무궁간이라는 관직을 너 줄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직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직책 있는 건 하나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명예직이에요, 명예직. 학창 시절로 생각하면 그거 있잖아요. 오락부장.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각반마다 분명히 오락부장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락부장이 각반에 누군지는. 왜? 활동을 안 해요. 1년에 한 번 수학여행 때. 제가 오락부장 해봐서 알거든요. 활동은 어떻게?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런 명예직을 줬던 게 선무궁감포예요. 돈 빵꾸난 걸 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하냐? 어장세. 우리 어장을 만들면서 이거 팔면서 버는 세금, 돈 버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소금을 팔아서 버는 돈 염세, 세금을 받아서요. 그 다음에 배 타면은 받는 세금이 있어요. 선세 또는 이거를 선박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니면 톨게이트비 내잖아요. 그것처럼 배 타면 세금 내는 거예요. 원래 이 세 개 세금이 왕실 재정이었어요. 여기서 버는 돈은 전부 다 왕족들이 쓰는 돈이었습니다. 이거를 돈이 빵꾸가 나니까 국가 재정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요렇게 빵꾸난 걸 메꾸려고 했던 게 시험 문제 정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딱 체크를 했을 때 결작미를 징수하였다. 선무궁감포를 징수하였다. 어장세, 염세, 선박세를 국가 재정으로 전환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다 잡아드렸고요. PPT로 가겠습니다. PPT로 가시게 되면요. 여기 균역법 부분인데요. 군포징수 폐단이었고 그 다음에 군역의 폐단이고 1년에 2필인 거를 1년에 한 필로, 그리고 영조 문제가 나올 때는 영조 왕의 업적으로도 정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결작, 선무궁감포, 잡세, 여기 어장세, 염세, 선박세 요 세 개로 빵꾸난 걸 메꿨지만 다 메꾸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도 결국에는 해결책이 안 돼요. 우리 앞에서 기억나세요? 세도 정치기 때 삼정의 문란 중에 하나 제가 그냥 넘어갔잖아요. 균역법 때 얘기를 하겠다고. 군정의 폐단.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그냥 또 장난질 치는 거예요. 1년에 한 필이 됐지만 네 뱃속에 애기 한 필 추가, 누가 아빠 한 필 추가, 누가 할배 한 필 추가, 그 다음에 네 초딩 여자아이 한 필 추가. 근본 해결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또들이 장난질 그대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봤던 특산품은 대동법으로 광해군이 다 잡아버리니까 세도 정치기 때는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못 치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제가 앞에 설명했던 환곡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장난질 치는 거로.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끝났고 이제 경제로 가겠습니다. 경제는 조선 후기 경제를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선 후기 경제를 가르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경제를 이해하려면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판수로 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모내기법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모든 것은 이거 하나로 바뀌어요. 모내기법 이꼬르. 이 양법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뜯어 고쳐집니다. 그러면 이 모내기법이 뭐냐? 그래요. 벼농사를 짓는 농사 기법이에요. 등장합니다. 딴딴딴딴딴 이런 모판인데요. 자, 이 모내기법이 뭐냐면 일단 여기 잠깐 놔두고요. 이거예요.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땅이 있으면 예전에는 직파법이에요. 직파법. 직파법은 뭐냐면 여기다가 그냥 씨를 슝슝슝슝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내기법은 뭐냐면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요렇게 요런 모판에다가 심어서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여기다가 옮겨다 심는 게 모내기법이에요. 이거는 지금으로 비유를 하자면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병원에서 바로 부모님에게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인큐베이터에 키워서 좀 건강해지면 부모님 품으로 돌려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좀 키워서 건강해지면 여기다 옮겨다 심는 게 모내기법이에요. 이게 기억나세요? 들여온 거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는 고려 말에 들어왔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거는 조선 후기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유랑 이제 이거의 엄청난 장점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모내기법을 하게 되면 장점이 첫 번째, 폭발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 여기다 심는 동안에
여기 땅이 지금 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땅 비어졌을 때 땅을 놀릴까요? 그냥 놀겠어요? 다른 농사를 하나 더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년에 농사를 2번 짓는다라는 이모작이 가능한 거예요. 이때 이모작. 그러면 농사를 2번 짓는다는 건 여러분들로 치면 연봉이 2배 뛰는 거고요. 월급이 2배로 뛰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농민들 신나 죽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연봉이 2배가 떴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머니께서 여러분들 아버지를 얼쳐매고 뛰어다니실지도 몰라요. 그럼 돌아가서요. 이때 무슨 농사를 이모작을 지었냐? 여러분들 아는 게임 있죠? 게임을 만들 때 보면 절대 허투루 만드는 게임이 없습니다. 우리 초딩 때 했던 게임 기억나세요? 요렇게 팔 벌리고 뭐? 쌀? 보리보리보리? 쌀? 보리보리보리? 쌀? 쌀보리. 그냥 만들어진 게임이 아니에요. 이모작 뭡니까? 쌀 보리 농사를 했다라는 거. 보리 이모작입니다. 쌀과 보리. 그리고 두 번째. 이 양법의 또 폭발적인 장점이 뭐냐면 장점이요. 김매기 노력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김매기가 뭐예요? 요게 바로 잡초입니다. 잡초를 뽑는 힘이 확 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잡초 뽑는 게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알바를 뭐 많이 해보셨겠지만 저도 알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집이 뭐 그렇게 유복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대학교 때나 이럴 때는. 그래서 안 해본 알바가 없는데 가성비 좋은 알바 중에 뭐가 있냐면요. 잡초 뽑는 알바가 있어요. 잡초 뽑는 알바는 뭐냐면 여름이에요. 여름. 한여름에 이렇게 띠를 두르고 가요. 막 갑니다. 가면 어떻게? 정말 기계처럼 로봇처럼 앉아서 잡초만 뽑아요. 뽑습니다. 그럼 어떻게? 허리가 으스러질 것 같아요. 계속 뽑아요. 뽑으면 유일한 낙은 언제냐? 점심시간이에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버팁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마음의 준비? 농장 주인이 와서 이제 저한테 쌍욕을 날릴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욕을 들을 준비를 합니다. 왜? 주인이 와서 야 은동진 너 도대체 이 일을 얼마나 했는데 아직도 이 잡초랑 이거 구분을 못하냐고. 근데 이게 정말 사람이 적응의 동물인 게 뭐냐면 처음에 욕 들을 때는 정말 마음의 상처도 받고요. 아, 난 왜 이렇게 못하지 일을?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일주일이 지나가면 너는 욕해라. 나는 메뉴를 선택하겠다. 여기 이렇게 바로 나가요. 그러면서 어제 김치찌개를 먹었으니까 오늘 된장찌개를 먹어야 되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와요. 1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라클 같은 일이 벌어져요. 옛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분명히 여기를 다 뽑아놓고 갔어요. 아침에. 갔다 오죠. 밥만 먹고 왔어요. 1시간 만에. 또 여기에 뭐가 나 있어요. 돌아버립니다. 옛말 이런 말 있잖아요. 야 이런 잡초 같은 새끼야. 정말 찔긴 애들 보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알바. 이 노동력이 확 줄어요. 왜? 그냥 씨 뿌리면 알아서 가서 잡초를 골라내야 되는데 보세요. 모판에다 옮겨 심으면 나중에 여기다가 심을 때 어떻게 심겠어요? 심으면 여러분들이 책상에 줄 앉듯이 일렬로 줄 세울 거 아니에요. 심을 때. 그러면 이때 조금이나마 여기 세워놨는데 조금이나마 삐져나온 게 있다. 싹 다 잡초잖아요. 가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김매기 노력이 확 줍니다. 이게 엄청난 이 양법의 메리트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죠? 선생님, 이런 치명적인 마력을 가졌는데 왜 고려 말에 들어왔는데 조선 후기 때 유행을 합니까? 조선 초기 때는 이거를 국가가 금지를 시켜요. 왜 금지를 시키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가뭄에 취약한 거예요. 왜? 옮겨 심을 때 물을 채워서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만약에 비가 안 오거나 물이 없다. 옮겨 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농사가 제로입니다. 국가가 무슨 카지노 도박을 해요? 올해는 이 양법 대박. 세금 2배, 4배, 5배 거둘 수 있다. 오예. 내년에는 오예. 슈퍼 흉년, 비가 안 온다. 오예. 농사 폭망, 세금 제로. 무슨 그렇게 장사를 합니까? 국가 운영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국가에서 금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메리트가 너무나 크잖아요. 딱 봐도.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농민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저수지 만들고 수리시설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양법이 조선 후기 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양법 때문에. 이 양법은 시험에 이 양법만을 가지고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요 특징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의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 보세요. 이전에는
잡초 제거 때문에 예전에는 100평의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이 5명이 필요했어요. 이제는 5명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만 있어도 돼요. 그냥 가서 잡초 줄 세운 거 삐져나온 거 삐삐삐삐 그냥 뽑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결과 어떻게 되냐? 이제 한 사람이 넓은 땅을 경작하게 되는 광작 형상이라는 게 이 양법 때문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조선 후기 경제의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광작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땅을 많이 가진 농민들, 양반 지주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땅이 내가 혼자 경작을 못하니까 내 노비만으로 소화가 불가능하니까 다른 농민들에게 땅을 빌려줬던 거예요. 농사 빌려주고 세금 받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빌려줄 필요가 없어요. 왜? 내 노비만으로 농사 가능하잖아요. 이 양법을 하면은. 노동력이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땅이 없는 농민들은 빌려받아서 농사 지을 땅도 구하기 힘든 거예요. 농민들은 더욱더 몰락을 합니다. 근데 코딱지만큼이나 자기 땅을 가진 농민들이 있다. 이런 농민들은 월급이 최소 2배가 보장이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분농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때 이 양법의 결과 농민들 중에 분농층이 성장하고 등장하였다라는 거. 이게 바로 조선 후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 문제가 경제 문제가 나올 때 몇 개, 모내기법 설명이 나와요. 다음 같은 형상이 성행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광작 형상이 벌어졌다. 성행하였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분농이 등장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PPT 다시 가보겠습니다. 가시게 되면 여기를 보시면요. 이 양법은 노동력, 수확량 증대, 이모작, 벼보리 이모작, 광작 형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견종법은 뭐냐면 요겁니다. 요렇게 벼농사를 지을 때 여기를 고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다가 심어서 벼농사를 하는 건데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그냥 경종법 알겠어요 하시면 되고 알겠어요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뭐 그렇군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광작 형상. 자, 농민층 계층이 분화가 되죠. 그리고 상품 작물의 재배가 있습니다. 여기는 판수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이 양법, 모내기법 때문에 뭐가 벌어졌습니까? 지금 한 명이 넓은 땅을 경작하는 광작 형상이 생겼어요. 맞죠? 그리고 이때 상품 작물 재배가 활발해집니다. 요거도 조선 후기 특징이에요. 그리고 요거와 더해서 하나 더 뭘 하자면 이때 조선 후기 때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조선 후기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걸 바꾸는 게 이 양법 모내기법이에요. 봐요. 광작을 하게 되고 이 양법으로 분농이 등장을 했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농민들이 생겨요. 그럼 뭘 할까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연봉이 2배, 3배, 4배가 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여러분들 용돈이 업그레이드 될 거고요. 일단 식탁 위에 올라오는 밥상부터 달라져요. 갑자기 막 한우가 등장을 막 합니다. 일주일에 막 3번, 4번씩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음매. 이것처럼 돈을 많이 번 분농들은 시장에 가서 사치를 부릴 거 아니에요. 상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서련이 서방님 저 신발이 해줬어요. 서령 신발 사러 가자. 갔는 김에 옛날 같으면 정말 서련 신발만 샀다라면 이제는 갔는 김에 그냥 커플 신발 맞추는 거예요. 상업이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 때 덩달아서 요런 고추 같은 이런 상품 작물 재배가 활발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집어던졌던 사과 같은 거, 배추 같은 거. 자, 사과를 안 먹는다고 여러분들이 굶어 죽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과는 애초에 뭐예요? 처음부터 배 같은 거, 과일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어서 우리 가족이 먹으려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애초에 팔기 위해서 기르잖아요. 그거를 상품작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기 위해서 기르는 작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조선 초기 때 제가 배 농사를 지었어요. 시장에 갖다 놨어요. 어떻게 될까요? 폭망입니다. 아무도 안 사요. 누가 사요? 돈 많은 양 만들면 몇 명 살 뿐이죠. 근데 조선 후기 때 분농들, 또 분농들이 사치를 부르면서 상인들 중에 거상들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대상인들이. 돈을 많이 번 분농들과 상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 이들 또 사치를 부리는 거예요. 상품 작물, 담배, 또 배, 과일 같은 거 구매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특징이 뭐냐? 상품 작물 재배가 활발해졌다. 그리고 이게 또 활발해지는 이유는 팔 수만 있으면 이게 마진율이 좋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또 조선 후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때 임진왜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감자와 고구마 같은 게 들어와요.
이 시기 때 지방에서는 또 구황작물이 열심히 또 성행적으로 열심히 작물이 재배가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는 심화에서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지대가 좀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농사를 짓는 농민이에요. 땅지, 땅을 빌렸으면은 내가 땅을 빌려준 주인에게 내가 대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조선 후기 때 농민들이 자기 땅 주인에게 내는 세금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제가 에듀윌 사장님에게 땅을 빌렸어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제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통 세금을 내 주인에게 얼마를 내야 되냐? 내가 생산한 거의 절반을 내 땅 주인에게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러면 이 땅 주인은 그거 받은 거로 국가에 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 내야 되는 세금을. 그런데 반타작이잖아요. 그래서 타조법이에요, 원래.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맨날 땅 주인이 와서 나한테 간섭을 하는 거예요. 왜? 쪼아서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무조건 절반을 가져가는 거니까. 난 농민인데 무슨 노비같이 삽니다. 내 땅이 없으면. 그런데 도조법은 뭐냐? 도박을 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전에 찾아가요. 주인님, 에듀윌 사장님, 동준 씨 무슨 일이에요? 아, 이제 나한테 와서 간섭하지 마세요. 왜요? 에듀윌 사장님,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사장님, 내가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잘 벌 때, 제일 농사를 많이 했을 때만큼 무조건 세금을 낼게요. 그러니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아, 진짜? 흉년이 들어도? 아, 그렇게 낼게요. 사장은 손해보는 거 없죠. 왜? 맨날 가서 관리 감독하고 왜 똑바로 안 하니 논의 감시할 바에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제일 많이 낼 때만큼 내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콜 받아들입니다. 그게 농민이 도박을 건다라는 도조법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이 양법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최소 2배가 보장이 되잖아요. 또는 쌀농사 안 짓고 상품작물 재배해서 잘만 터지면 이거는 마진율이 10배까지 튕기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도박을 거는 겁니다. 게임방으로 치면 이게 정액제예요. 우리 게임방을 가시게 되면 돈 10,000원 내면은 뭐 6시간 공짜. 그러면 6시간 내에서는 10,000원 냈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똥을 싸든 잠을 자든 아무도 터치를 안 하잖아요. 그겁니다. 도박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대 내는 거로 도조법을 지대로 썼다. 그러면 또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조선 후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로 치면은 삼성, LG 같은 개인 상인들이 등장을 해요. 이거를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여기 의주 쪽에 의주만상이 있어요. 딱 봐도 뭘까요? 청나라와 무역을 해서 돈을 벌겠죠. 그리고 개경에 송상이라는 상인이 있습니다. 개경 송상은 곳곳에 체인점이 있어요. 자기들이 만든 체인점 송방이라는 체인점을 운영했었고요. 그리고 서울에는 한강을 가지고 택배업을 운영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한진택배 같은 서울경, 서울의 강을 이용하는 경강상인이라는 아저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무역을 하는 부산 지역에 동래 내상이 있었어요. 얘들은 여기 일본과 무역을 하겠죠. 그래서 내상이 가지고 오는 물건을 송상이 받아다가 중국으로, 만상이 가지고 오는 중국의 물건을 받아다가 송상은 또 일본 내상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또 막대한 돈을 법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지도가 나와요. 이런 상인들이 나옵니다. 그래놓고 다음 상인들이 활동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경제 상황을 옳은 것은 이 양법이 성행하였다. 상품작물 재배가 활발하였다. 광작이 성행하였다. 구황작물을 재배하였다. 지대로는 도조법이 있었다. 그 다음에 상업인 또 사상이 성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인들이 떼돈을 벌어요. 떼돈을 벌면서 어떻게 되냐? 독과점을 해요. 독과점. 매점매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소설에 보면 허생전이 나오잖아요. 허생전이 돈을 어떻게 벌어요? 제사를 앞두고 제사 도구를 다 사재기를 해버리죠. 사람이 필요한데 없잖아요. 우리 지금 당장 코로나 마스크 대란 받잖아요. 업자들이 사재기 해버리잖아요. 비싼 가격에 팔잖아요. 싸게 하면은 결제 취소해버리고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독점점 상인이라 그래서 도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도고가 이 조선 후기 때 만상, 송상 같은 애들이 이렇게 도고로 또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기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업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농민들이요. 쓰지 말라고 해도 돈을 알아서 써요. 쓰지 말라고 해도. 그러면서 이때 상평통보라는 화폐가요. 전국적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 앞에서
숙종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유통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 당연히 지방 곳곳에서도 상업이 발달합니다. 우리 또 은돌뱅이로 변신해야죠. 바로 이거 뭡니까? 우리 보부상. 전국 각지를 연결하는 보부상이 등장을 해요. 아이고. 우리 보부상입니다. 제가 또 머리가 커졌나요? 이게 또 잘 안 맞네요. 그래요. 잘 어울리죠. 갑니다. 보부상입니다. 보부상. 자, 지방 곳곳에 장시가 발달해요. 5일장, 6일장. 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거를 연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보부상이에요. 시험에는 이 보부상이 단독으로 나옵니다. 장시를 온 동네로 똥똥똥똥 돌아다녔다. 상인을 연결해줬다. 상권을 연결해줬다. 보부상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보부상이 맹활약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때 뭐가 발달하냐면 포구 산업이 발달을 해요. 포구. 자, 포구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런 배예요, 배. 배를 타고 하는 무역과 상업이 발달해요. 지금 또요. 전 세계의 물류의 90%가 뭐로 움직이냐? 배로 움직여요. 왜? 비행기가 더 빠르잖아요, 선생님. 근데 많이 실을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자동차 있잖아요. 교통의 제약이 크잖아요. 산을 어떻게 넘어요? 그래서 지금 또 전 세계 물류의 90%가 배로 움직여요. 그래서 조선 사업이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상업이 발달하니까 배를 댈 수 있는 포구 쪽이 발달하겠죠. 포구 산업이 발달했던 게 바로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있냐? 이때 여기에 여각인이 객주라는 게 또 크게 성행을 해요. 포구 쪽에 여각 객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요. 신발 공장 운영하고 있어요. 동진 슈즈를. 대구에서 서울까지 와서 신발을 파는데 일주일 만에 못 팔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먹고 자는 걸 여기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발을 못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물건을 또 맡아줘요. 제가 대구 갔다 다시 와도 됩니다. 또는 여기가 알선도 해줘요. 어머 동진 씨, 어제 경기도에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도 신발 찾더라고. 한번 만나게 해줄까?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행 업무도 해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돈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업이 발달하니 같이 성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띵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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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역이 발달을 해요. 그러면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무역을 우리는 공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법적으로 열었다 그래서 개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뒤로 하는 무역이 있어요. 그거는 후시, 후시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하는 무역이라 그래서 사무역이라고 해요. 이런 무역이 또 성행했던 게 조선 후기 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 칸이 또 모자라요. 한 칸이 또 모자랍니다. 요거 지우고 요거만 하고 끝낼게요. 조선 후기 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때 수공업이 성행을 합니다. 뭐냐? 바로 민들이 운영하는 민영수공업이 성행을 하였다. 이것도 조선 후기 특징이 돼요. 그리고 섬대제 수공업이 성행하였다. 이것도 조선 후기 특징으로 나올 때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돈을 많이 번 여기 있는 아까 사상들. 이 사상들이요.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공업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겁니다. 동진이를 찾아가요. 동진씨가 대구에서 동진슈즈 공장 운영한다면서요. 아하? 동진씨, 신발 망켤레만 만들어주세요. 망켤레요? 죄송한데 저 그 정도 돈이 없어요. 재료도 못 사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만들 자금도 없어요. 그때 얘들이 뭐라고 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동진씨. 우리가 돈이랑 재료 다 줄게요. 만들어주시기만 해주세요. 이게 선대제 수공업이에요. 먼저 대금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민영수공업은 민들이 운영하는 수공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 초기 때는 뭐가 성행을 했냐? 관영 수공업이 성행을 했던 거예요. 관아에서 운영하는 수공업이 그땐 성행을 했습니다. 왜? 제가 조선 초기 때 동진 슈즈 장인이에요. 신발을 만들었어요. 시장에 갖다 놨어요. 누가 사요? 아무도 안 삽니다. 돈 많은 양 만들면 몇 명 살 뿐이에요. 파산이에요. 근데 조선 후기 때는 제가 시장에 갖다 놓으면 돈을 많이 번 분홍가 상인들이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니 국가 소속에서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개인으로 운영해서 신발 갖다 팔고 국가 세금 내는 게 훨씬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민영수공업이 성행을 했던 거고 상인들 입장에서는 대량으로 물건을 떼는 게 마진율이 좋잖아요. 그래서 먼저 대규모로 뗄 테니까 우리도 알아서 팔 테니까 돈 다 주고 재료 줄 테니까 만들어. 섬대제 수공업이 성행했던 게 또 조선 후기 특징입니다. 이게 지금 또 있어요. OEM 제품.
모르겠어요? 이마트, 노브랜드. 노브랜드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감자칩. 싸요. 1,000원입니다. 맞죠? 그러면 주목해야 될 게 설마 이마트가 감자칩을 운영하는 거예요? 감자칩 공장을 설마 이마트가 만들어서 이마트가 돌려요? 아니죠. 감자칩 공장은 따로 있어요. 거기랑 거래를 한 거죠. 내가 감자칩 몇만 개 대량으로 떼고 돈 다 줄게. 감자칩 내놔. 그러면 거기는 뭐 돈 받는 게 상관없잖아요. 감자칩을 만들어서 그냥 줄 뿐이에요. 주면은 이마트가 그걸 받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브랜드인 노브랜드 갖다 붙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표 갖다 붙이고 갖다 파는 거예요. 이게 3대째 수공업이에요.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아디다스, 나이키 봐요. 아디다스, 나이키 신발 보게 되면 전부 다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잖아요. 근데 아디다스 본사는 독일이잖아요. 독일이 필리핀, 방글라데시 돈 다 주고 재료 다 주고 만들라고 시킨 거잖아요. 만들면 지들이 원하는 브랜드 갖다 붙이고 지들이 원하는 가격표 갖다 붙이고 갖다 파는 거예요. 그게 3대째 수공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번 상인들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독립수공업으로 나아가기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때 조선 후기 또 특징. 민영광업이 성행했다라는 거. 요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들이 운영하는 광산인 거예요. 자, 사상이 또 마진율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자재를 헐값에 구할 수 있으면 마진율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정부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광산을 어떻게 운영했냐? 똑같아요. 관아에서 원래 광산을 운영했었어요. 16세에서 60세 미만의 건장한 남자라면 허허허허 군사훈련이랑 국가공사에 동원될 의무가 있잖아요. 여기 가서 일을 시켰던 거예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은 뭐 일을 많이 시켜요. 뭐 도로를 닦으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포가 있으면 대표 주변을 닦으라든지 뭐 정리를 하라든지. 죽어라고 일을 안 합니다. 제가 장교를 해봐서 알잖아요. 안 해요. 나라도 안 할 것 같아요. 왜? 한다고 나한테 떨어지는 게 뭐가 있는데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좀 머리를 좀 쓰죠. 얘들아 빨리 끝내자. 왜냐면 어차피 시간 넉넉할 때 빨리 끝내 나으니까. 빨리 끝낸 대신에 빨리 끝낸 만큼 내가 PX 군대 마트입니다. 거기 가서 니들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줄게. 아니면 과자 이런 거 하나 사줄게.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속도가 막 빨라져요. 동기부여가 되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성과가 없어요. 이거를 상인들이 찾아가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 정부. 우리한테 광산 운영권을 그냥 넘겨주세요. 그러면 니들이 예전에 운영할 때보다 우리가 세금 훨씬 많이 줄게요. 국가는 생류잖아요. 관리하기도 힘든데 다 넘겨버립니다. 그러면서 돈 많은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뭐가 되냐? 지금 옛말 틀린 말 하나도 없다니까요. 옛말이 다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돈 많은 친구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물주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돈을 밀어넣고 투자하는 사람이 물주가 돼요. 근데 이 물주가 문제는 상인이 광산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베테랑 강부 20년, 30년 광산에서 일만 했던 사람들을 섭외를 해요. 그 사람들이 뭐냐? 덩치가 좋은 떡대가 좋다라는 덕대입니다. 덕대. 덕대 아치를 돈 주고 고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경영령 CEO예요. 얘한테 돈을 줘요. 야, 나한테 1억 줄 테니까 이 1억 가지고 네가 광산에 일할 사람들 섭외하고 해서 광산 한번 운영해봐. 어허! 그러면서 움직입니다. 이거를 덕대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성행했던 게 또 조선 후기입니다. 광산, 민영광업이 성행하였다. 덕대제가 성행하였다.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때 얘들이 누굴 섭외할까요? 기억나세요? 농사 지을 때 100평이 예전에 5명이라면 이제 1명만 필요하잖아요. 4명이 잘렸잖아요. 이 잘려버린 농민 4명이 여기 가서 일하는 거예요. 여기 잘려버렸던 농민들이 여기 상인들, 여기 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상인 밑에서 물건 나르고 가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돌아갔다라는 거. 그리고 민영광업이 성행했고요. 이게 또 돈이 되니까 국가에 신고 안 하고 지금으로 치면 불법으로 채굴하는 거. 이거를 잠채라고 얘기를 해요. 몰래잠. 잠채가 또 성행하게 됐던 게 조선 후기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내용 다 잡아드렸어요. 그러면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올까요? 요런 내용 나오고 이런 상인들 이양법 얘기 나오고 다음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후기에 땡땡땡 시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을 했을 때 제가 쭉 설명했던 키워드 그거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러면 PPT로 가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구황작물 상품작물 재배가 활발하였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지대 변화는 여기 도조법이 성행하였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민영수공업이 성행하였다. 섬대제 수공업이 성행하였다. 찾으면 정답. 돈을 많이 번 수공업은 이제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독립수공업으로 성장했고 점초는 뭐냐면 이거예요. 시험에 뭐 정답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점초는 우리
인쇄 마을이 있잖아요. 출판사, 파주에 출판 단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같은 업종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큰 틀에서는 여기 민영강업이 성행하였다. 여기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서. 그리고 덕대지 운영했고 상인 물주, 덕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들은 농민에서 밀려난 이런 지금으로 치면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요. 그리고 만상, 개성, 송상. 송상은 송방. 그리고 여기 심화에는 이게 나와요. 심화에서는 송상이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때 사계치부법을 했다라는 게 정답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회계장부 있죠. 동계산 이렇게 하는 거. 요거를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요걸 만들었던 게 송상이다라는 거고, 내상, 그 다음에 경강상인. 요런 애들이 다 뭐가 된다? 도고가 되었다. 정답이죠. 그리고 상업이 발달합니다. 공인구, 금난정권, 철폐 다 맞물리는 거고요. 여기 도구로 성장했고, 화폐가 발달하면서 여기 있는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심하긴 하지만 전황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돈을 다 모으는 거예요. 예전과 다르게 돈을 이제 마음껏 쓰기 시작을 하니까, 특히 돈 같은 경우는 쌀과 다르게 상하지가 않잖아요. 재워놓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아무리 많이 찍어도 돈이 모자라는, 돈이 말랐다라는 전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인들의 모습. 시험에는 이 상인들을 단독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물어보지만 얘들은 사상이다. 도구로 성장하였다. 만상은 청나라, 송상은 송방, 그 다음에 그 독자적인 회계법, 그 다음에 경강상인은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내상은 일본과 무역을 했다. 끝. 그리고 장시와 포구 발달했고, 여기 보부상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포구, 선박을 이용했고, 여기 객주 여각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외 무역은 합법적으로 한 게 개시 이런 거. 그 뒤로 한 게 밀무역이 후시. 일본 또 개시, 후시 둘 다 있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상인들 내용이고요. 상품작물 재배 나와요. 사료가 나오기도 합니다. 요 사료 주고 다음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경제 상황. 보시면 마늘밥, 파밥, 배추밥, 오이밥 전부 다 상품작물이잖아요. 그리고 신분제의 동료는 다음 강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선시대의 지금 후기 경제 부분 잡아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